네, 안녕하세요. 주연 만들기 생방송을 진행하는 이몽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자,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예, 오늘도 지난 시황 잠깐 살펴보고요. 또 향후 시황에 대해서 말씀도 드려보고 옵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매매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특히 오늘 만기일 이전, 어제 같은 경우는 하방 쪽으로 아주 추세 장세가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풋옵션 쪽으로 매매를 잘 하셨다라고 하면 400%, 외 가격 같은 경우 400%, 500% 정도, 너다섯 배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세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 예, 어제는 메릴 린치 보고서에 의해서 한 방 맞아버렸죠. 31.33포인트, 코스피 지수로 치면 이제 31포인트가 급락하는 그런 시세의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시장이 가끔 이렇게 왜 하필 메릴 린치 보고서가 어제 나왔을까요? 그죠? 그저께 나면 안 될까요? 그죠? 그 보고서 작성이 분명히 한 달 전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며칠 전에 이루어졌을 텐데 메릴 린치 보고서가 왜 꼭 옵션 만기일 전날 그 보고서가 터져 나옴으로 해서 중국 어떤 위기감,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게 왜 조성이 됐을까요? 상당히 자연스럽지 못한 시장의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적이다라고 하면 벌써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폭락 내지는 급락을 했을 텐데 오늘은 지수 방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현상은 메이저들의 하나의 또 액션이다. 늘 있는, 늘 예상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액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과거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 9월 15일. 158년 역사의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죠. 파산 신청을 한 날입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금융산업 위기, 이게 메릴 린치 보고에서 이제 급락했다라고 한 것은 과거의 그 학습 기억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과거 미국의 어떤 그 10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진 금융기관들이 이제 무너진 모습. 그런 게 이제 학습 효과로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는 아시아권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가 보였죠. 자, 옵션 시장이 우리 국내 시장이 세계 1, 2위, 세계 1위, 2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순위에서 밀려났죠. 하여튼 그 타겟은 파생 쪽에서의 어떤 목표하는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메이저들의 하나의 게임 속에서 나온 정치적이고 어떤 그 인위적인 그런 레포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활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레포트가 인위적으로 나왔든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든 간에 우리는 그 트렌드 발생하는 속에서 수익에 대한 부분만 노리고 수익에 대한 부분만 철저한 트레이딩만 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을 글쎄요, 상방으로 볼 수는 없겠죠. 어제는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순 매도 규모도 상당히 컸습니다만은 선물 매도도 추세적인 매도, 수급도 추세적 수급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수급의 현상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방 쪽의 트레이딩이 계속적으로 진행됐다면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선물 만기일이었습니다. 만기일 날은 2시 50분까지만 거래되고 모든 결제 정산은 3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종가 배팅 만기일 날 이게 종가 배팅을 이제 종종 한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252.50 포인트 행사 252.50 행사물이 어떤 그 좀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물이 되었습니다. 콜 쪽이 아닌 푸 쪽에서의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종가 무렵 2시 뭐 한 50분 가까이에서 0.33 가격 시세를 주던 것이 종가 코스피 200이 251.09로 마감이 되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1.5피를 수익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배수, 그러니까 종가 배팅을 풋 252.50 포인트의 종가 배팅을 했다라고 하면 300% 정도의 이제 풋옵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전개가 됐습니다. 종가 배팅은 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맛을 한번 들이게 되면 늘 언제나 이제 종가에 한번 어떻게 하면 이 종가에 한번 200% 뭐 이런 거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곰곰이 또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글쎄요 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장중에 여유 있게 충분히 먹을 만치만 먹고 나와도 충분히 매매는 잘 수익률에 있어서는 크게 무너지지 않는 그 계좌 관리가 되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종가 배팅 잘해서 뭐 100배가 나왔네 10배가 나왔네 이런 경우도 뭐 10년 만에 뭐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난주 시황을 한번 잠깐 살펴또 보면요. 자, 시장의 이슈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죠. 우크라이나 내전, 리스크 발생, 글로벌적인 시장 악재. 이거로 인해서 시장이 또 한번 우리 음봉을 맞았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게 아직 이 이슈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병력, 인근에 주둔시켰던 병력을 철수시킨다라고 해서 시장이 또 반등을 좀 줬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아직 그 상황이 종결된 건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자, 크림반도의 주민투표 그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주민투표 실시 요게 제가 알기로는 16일 날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G7 정상회의에서는 이걸 허용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못한다. 크림반도의 주민투표 실시를 해서 크림반도가 러시아하고의 합병이 결정돼도 인정하지 못하겠다. 라는 것이 이제 어떤 현재 나와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러시아에서는 또 크림반도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이런 부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크림반도 합병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죠? 합병 동의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이 13일이니까요. 14, 15, 16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에는 또 이것도 시장의 이슈거리가 되겠죠. 지난번에 다우지수 글로벌 증시가 2%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우크라이나 내전과 러시아의 개입 여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급락을 한번 준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크림반도의 주민 투표가 어떤 결과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한 번 더 거기에 따르는 충격 내지는 어떠한 그 시세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것은 예정된 하나의 이슈죠. 이런 것은 메모를 해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 합병 동의, 러시아에서는 분명히 동의한 상태고요. 주민투표만이 16일 날 남았는데 주민투표에서 찬성표가 나왔다. 러시아하고의 합병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글로벌 증시는 일단 하방 쪽으로의 충격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G7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을 비롯한 G7에서는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서도 일단은 좀 충격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주민투표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시황으로는 합병에 동의하는 것으로 일단 여론이 그렇게 우세하다라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투표 실수로 이제 합병 여부에 부결됐다라고 하면 또 시장은 그냥 그런 대로 안정적인 흐름을 진행시키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킹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과거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미국 증시의 급락, 유럽 증시의 급락 이런 부분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분명히 16일 분명히 체킹을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자, 최근 어제 이제 말씀드린 어제 33포인트 급락한 이유, 중국발 금융위기. 자, 이게 차이나 리스크인데 이게 탄발성으로 끝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메릴 린치 보고서가 과연 탄발성으로 끝나겠냐 이 얘기인데, 과거에 삼성전자가 158만 원 찍고 말이죠. 120만 원대까지 쭉 내려올 때 삼성전자가 당일 하락폭이 5%, 6% 급락한 날이 있어요. JP모건의 레포트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다 JP모건의 레포트 때문에 삼성전자가 급락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JP모건의 레포트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JP모건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향후 성장성 둔화를 예상했고요. 거기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를 표명한 그런 레포트를 냈단 말이죠. 근데 주가에 있어서는 일단 150만 원을 채차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JP모건의 그 레포트는 일단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죠? 그게 6개월 전에 나온 얘기인가요? 그래요. 6개월 정도죠. 자, 하여튼 얼마 전에 나온 그런 레포트예요. 그렇다면 그거랑 비교를 한다면 메릴 린치의 비관적 보고서, 중국발 금융위기, 이것은 예상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라는. 근데 이게 이 보고서의 간략한 내용을 좀 보면은 중국의 차이나 차올이라는 기업의 회사채 부도를 용인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이 회사채 부도에 대한 부분이 용인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용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위기감에 대한 어떠한 그런 복선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신탁과 회사채의 불패신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부도 건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기업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텐데, 지난해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의 어떤 부도 건수가 전무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부도가 없다라는 게, 그죠? 경기가 아무리 호황이고 말이죠. 모든 기업들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선 살아남는 기업이 있을 테고요. 분명히 부도가 나서 쓰러지는, 망하는, 파산하고 청산되는 그런 기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난해까지 부도 건수가 전무하다. 이것은 분명히 어떠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에 진단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뭔가 심각한 도덕적인 모럴 해저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비관적 보고서가 나온 거죠. 이 내용으로만 한두 줄 봐도 뭔가 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발 금융위기 등장, 이것은 언제라도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어제 33포인트 급락했다, 이 끝이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액션이다, 이걸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뭔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의 신용 위험에 대한 부분이 슬슬 이제 나올 것이다, 도래했다, 이런 이제 비관적인 보고서입니다. 좀 공감이 가시죠? 분명히 공감이 갑니다. 향후 12개월이나 18개월 안에 중국에서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야, 이 얘기 나오면 좀 이제 한번 시장이 충격파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만 브로더스 158년 역사의 리만 브로더스가 2008년도 9월 15일에
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말이죠. 사실 그 전에 이제 전조 증상이 다 일어나죠. 우리가 몸이 아파도 말이죠. 감기 몸살이 오더라도 먼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두통이 슬슬 온다든지 콧물이 조금씩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이 있고 나서 이제 뭐 감기가 몸살이 걸렸네 뭐 어디가 아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어디가 아프기 전에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메릴 린치의 보고서 레포트가 정말 올바른 보고서라고 하면 전조 증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이 금융위기 확실한 선행지표, 중국의 GDP 대 부채 비율이 지난 5년간 120%에서 200%로 급등했다. 자, 요것도 하나의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200% 급등했다라고 해서 바로 뭐 금융산업의 위기나 뭐 이런 부분이 도래하지는 않죠. 뭔가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내일 당장 뭐 1900포인트가 또 무너진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시장도 무너지기 전에는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무너지기는 반드시 오버슈팅을 주는 게 이제 통상적인 그런 흐름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시장 장중에 쭉 올리다가 이제 쫙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콜 252.5인가요? 한 0.7인가요? 0.64인가요? 0.64까지 땡기다가 그냥 쭉 0.10 뭐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하여튼 모든 가격의 조건은 그렇습니다. 깨지기 전엔 반드시 올린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깨지기 전에는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의 가격의 주체는 있죠. 가격의 주체가 반드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깨지기 전엔 반드시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금융위기의 어떤 이러한 선행 지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요 메릴 린치 보고서는 좀 주의 깊게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최근 작년부터 해서 항상 시장에서는 악재를 이렇게 생산하는 조직이 있어요. 악재를 생산을 해야 재미가 있거든요. 아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출렁출렁 해줘야만이 거기서 어떤 게임이 이루어지고 전투가 이루어지고 공격과 수비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부터 해서 뭐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뭐 테이퍼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이제 뭐 시장에서 그 이슈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쏙 들어갔죠. 없죠. 자꾸 작년 상반기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해서 말이죠. 올 연초까지 해서 말이죠. 계속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 실시한다, 테이퍼링 실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여기가 살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인데 거기에 결정타로 이제 메릴 린치 보고서, 요걸 또 이제 2014년도에 계속 활용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해마다 늘 그래요. 그 어떤 이슈를 생산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메이저급에서 이제 생산해내겠죠. 생산을 해내는 메이저급이 2013년도 양적 완화 테이퍼링으로 계속 밀고 간다. 그래서 출렁출렁 해주지 않습니까? 출렁출렁 하면서 저가 매수, 그 다음에 뭐 고점 한번 또 찍어주고 매수, 저가 찍어주고 이런 형태의 반복된 어떤 가격의 변동성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2014년도는 과연 그럼 뭐가 있느냐? 양적 완화 축소 또 쏙 들어갔어요. 중국의 경기 둔화, 요게 가끔 이제 한두 방씩 나오면서 이제 가격에 출렁임을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요것도 2014년도에 주요한 이슈거리가 좀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장의 이슈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또 기술적으로 시장을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슈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시황에 대한 부분은 펀더멘탈한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베이스를 좀 알자라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는 테크니컬하게 항상 또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것이죠. 자, 이건 어제까지의 이제 일봉 차트를 제가 그렸는데 선물이 마이너스 4.15포인트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5일선이 20, 60을 절묘하게 지금 수렴을 했단 말이죠. 항상 시장은 뭐라 했습니까? 수렴과 발산이 무한 반복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고, 진정한 진리이면서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Convergence and Divergence, 그죠? 수렴한다, 발산한다. 수렴한다, 발산한다. 계속. 근데 지금 절묘하게도 여기서 이제 이평선 관계에 있어서는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 245.25포인트로부터 이제 올랐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 어떤 내용 혹시 기억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거래량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어디다? 하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었죠. 물론 이제 그 전에 3월 달이 뭐 증권회사들의 결산 달이기 때문에 시장을 뭐 지지를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을 체킹하다 보니까 요것은 시장의 상황 변화가 발생을 하네? 상황 변화가 분명히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날이죠. 이날입니다. 요 단봉이 지난주 3월 6일인가요? 자, 요 날 제가 양봉을 딱 내면서, 요 양봉은 메이저들의 헐리우드 액션이다. 거래량이 8만 주밖에 형성되지 않았다. 8만 주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살짝 들어올리는 액션. 그죠? 그 액션은 우리가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봐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을 우리가 그 변곡점 포인트를 찍어낼 때, 포착을 해낼 때는 거래량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만 개였어요, 이날. 8만 개. 8만 개 되면서 선물 거래량 8만 개면 최저 거래량이다. 최저 거래량은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량이다. 최저 거래량이 8만 주 변곡점 거래량인데, 이날과 그 전날의 그 지지 라인을 보면 W 패턴으로서 두 번 정도의 바닥을 형성한 그런 그림의 패턴을 우리가 여기서 시장 전개가 됐다. 근데 그 두 번 바닥을 친 것은 이날 하락하고서 두 번 형성된 자리와 여기서 두 번 의미가 틀리다. 이것은 이 이후에 시장은 하방 쪽으로의 시장 전개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했는데, 절묘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쳐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 시황관이 틀렸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밀리기 시작하면서 밀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또 장대 음봉 터져 주고요. 그 다음날 살짝 반등 주고, 오늘 또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요즘 시장의 그 어떤 뭐랄까요, 항상 그 시장은 일정 구간에 패턴이 이제 같은 패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음봉을 한번 주잖아요. 음봉을 한번 주게 되면 그 음봉의 하단부가 그 다음날 지지되는지 여부를 잘 보시면, 지지되고 또 무너지거나 지지되고 반등 주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자, 그렇다면 지지를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날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어느 자리에서 진행이 되느냐, 그 시초가가 무너진 자리에서 시초가이냐, 그 자리가 일정 지지 확보된 자리 위에서의 시초가이냐,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변곡 방향성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동일한 패턴이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말이죠. 시장은 지금 일단 꺾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말쯤에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3월 중에는 시장이 증권회사들에 대한 결산 1회계년도 결산 달이기 때문에 시장을 2000포인트 이상 좀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각 증권회사에서의 시황이 2030에서 2100 사이를 그런 수치를 예상하는 수치가 좀 나왔었는데 그것도 좀 도루아미 타불이 되는, 그죠? 도루묵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 시장이 이게 역발상, 이 세상에 진리는 역발상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항상 반대편을 우리가 생각을 올라간다. 남들이 올라간다라면 내려가는 쪽을 생각해 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죽겠다라고 해서 박살난다, 시장 붕괴된다, 패닉 상태가 온다라면 또 상승하는 쪽을 생각하게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은 5일선 기술적으로 보면 5일선은 일단 꺾였습니다. 꺾여서 하방에 대한 힘이 일단은 우세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메릴린치에 의해서 한 방 빵 맞았죠. 자, 이게 분봉으로 살짝 제가 이 분봉 차트를 왜 여기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보려 하면 항상 깨지는 자리가 있고요. 돌파되는 자리가 있어요. 딱 깨지는 자리에서 어떻게 깨지느냐. 저항 준 자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돌파된 자리를 다시 깬다. 그럼 굉장히 크게 깨지는 거예요. 힘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256.50포인트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그림에서 월요일 요 자리에서 그 다음날 여기서 왕창 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256.50 이하에서 출발. 그러니까 왕창 깨졌다. 그러니까 지지를 해줘야 될 자에서 지지 못하고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 많이 깨진다. 많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죠. 많이 깨진다. 250.46까지 많이 깨졌다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주죠. 이날 여기서 슬쩍 윗꼬리 주고 밀려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밀어주고 슬쩍 반등 주다가 시초가 라인이 전일 저점을 일단 깨면요. 그건 못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5일 이동 평균선 아래 시장의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전일 저점을 돌파 못하고 전일 저점에서 시초가가 형성되거나 전일 저점에서 시초가 형성 후에 30분 캔들에서 음봉이 터졌다거나 이러면은 힘이 없다라고 봐야 돼. 거기에서 외국인 수급만 딱 보면 답이 탁 나와요. 정답 나옵니다. 예. 아, 이거는 하방이다. 최근 시장은 최근뿐만이 아니지만은 거의 외국인 수급에서 다 좌지우지 됩니다. 이거 다 외국인이 만든 그림이에요. 시장의 그림은 거의 외국인이 다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누구만 본다고요? 제가 항상 그랬죠. 외국인만 저는 봅니다. 외국인의 선물 수급 동향만 집중을 합니다. 외국인이 오전에 특히 9시에서 출발했을 때 말이죠. 매수 들어왔다. 그게 추세적 매수로 갈 수 있느냐. 매수해서 딱 매도로 꺾여봐요. 그럼 엄청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매수 들어온 상태에서 그 매수 유지를 해줄 수 있는 흐름이 전개가 되느냐. 자, 그게 집중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예시를 해둔 거예요. 중요 라인. 항상 그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그려서 시장을 대응을 하실 때는 딱 두 개의 점만 필요로 합니다. 점과 점을 이은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죠? 선분이라고 하죠. 선분을 그어놓은 거 아닙니까? 점과 점, 딱 두 개의 포인트만 찍으면은 거기서 여기서 깨진다, 올라선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장중 변동성에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3월 6일 날이 핵심이었어요. 자, 이게 데이터가 생명입니다. 이 통계가 가장 중요해요. 옵션이나 선물에서는 그 통계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 항상 통계를 가지고. 제가 왜 8만 주 최소 거래량 이날 왜 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습니까? 8만 주 된 3월 6일 목요일 날 8만 주가 거래됐다. 선물 거래량 최소다, 최소. 그래서 이것은 액션이 하방을 주기 위한 액션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깨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날 거래가 대폭 형성이 됐어요. 15만 9천 계약. 거의 더블로 형성이 됐죠. 거래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가 살아난다. 거래가 왕창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가 죽는다. 그래서 거래량은 말이죠. 항상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게 바로 거래량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심리하고도 똑같아요. 열 확 받았다가 또 확 식었다가 열 받아 막 그랬다.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잊어버려요. 이 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최근에 열 받는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막 열 받습니다. 열 받는데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싹 사라져요. 며칠 지나면 또 사라져요. 또 뭐 저희 자극을 주면 딱 열 받습니다. 예? 열 무지하게 받습니다. 열 받다가 또 사라져요. 거래량 똑같아요. 인간의 어차피 클릭 막 하고 매수 매도 막 이런 그 어떤 거래 속에서 열 받는 거죠. 열 확 받았다가 죽어버리고 뭐 이런 형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날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데이터는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선물 거래량 10만 개 이하로 마감이 됐다. 그날 집중해 보세요. 그 다음 날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떤 현상이 나오냐? 새로운 변곡점이 형성이 되면서 거래가 터지거나 추세가 나가 이렇게 되는데 거래가 터지는 쪽으로 그냥 따라 붙으면은 그게 추세로 따라 붙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장중 변동성이 2.75포인트. 최근에 제가 그랬죠. 장중 변동성이 너무 미약하다. 1.7, 1.8, 1.9. 그러니까 2포인트가 안 됐어요. 2포인트가. 그다음에 2.75포인트 확 줘버렸죠. 그러니까 변동성 많이 주면 이때 이제 웬 떡이야 하고서 이제 이렇게 거래를 잘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75, 2.30, 1.25, 3.35. 변동성 죽었다, 변동성 살았다. 자, 변동성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래량이 살면 변동성 큰 거예요. 거래량이 15만 개, 20만 개양 거래됐다. 그럼 변동성 한 3포인트, 2.5포인트, 3포인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죽었다. 그 다음에 변동성 죽었다. 거래량 살고 변동성 산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항상 대응을 하시면 아주 유용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요거를 한번 데이터를 우리가 항상 통계를 해야 돼.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정리냐? 장중에는 반드시 고가가 있고요. 장중에는 반드시 저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 장중에 고가가 있습니다. 그럼 고가를 찍는 시간이 어느 때냐?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9시 5분에 고가를 찍는 경우가 있어요. 장대 음봉이 터지게 되면 시초가가 딱 주고 그냥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고가예요. 9시 5분. 이런 날이 참 대응하기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시초가 전략에서 시초가부터 매수 들어가거나 시초가부터 매도 들어가나 그런 선수 같은 전문가들도 시초가 매매에 대해서 나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글쎄 제가 볼 땐 좋은 방법 아니라고 봐요. 시초가. 일단 시장에 전개되는 흐름은 뭔가 권투를 1라운드, 2라운드 탐색전을 한 다음에 3라운드, 4라운드에서 KO를 시킨다든지 넉다운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전략은 이렇게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9시에서 9시 30분, 10시 사이에는 시장의 탐색전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수급에 대한 진입이나 이런 게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걸 한 번쯤은 해석을 해야 될 게 아니습니까? 그죠? 자, 어쨌든 9시 5분에 이제 고가를 형성되는 경우인데 대부분이 말이죠. 자, 보세요. 시장의 장중 고점이 여기서 보세요. 11시, 10시 20분, 10시, 이건 13시 20분, 12시. 일반적으로 약세장에서는 시장의 고점은 오전에 형성이 된다. 오전 형성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전 형성 가능성이 많다. 9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고점에 대한 매도 치기 위해서는 고점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도 더 중요하겠죠. 저점의 부분, 물론 매수 방향에 대응하시는 분, 콜 매수 대응하시는 분들이 저점 시간대를 보시면 좋은데 저점도 그래요. 좋은 장세, 예를 들어서 이제 5일선이 우상향하는 상승 트렌드에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대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올 확률이 크죠. 당연하죠. 오전 중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역방향 장세다, 시장이 상방향 장세다라고 하면 시장의 저점은 상방 장세다. 그 오전에 저점을 줄 확률이 높은 거죠. 당연하죠. 그죠? 2시 다 돼서 저점 좀 확 올라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역방향 장세다.
역배열 장세다라고 하면 시장은 오전에 좀 고점을 주는 척하다 확 밀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대. 이 장중 변동성을 우리가 시간대에서 내가 고점을 어디서 노리느냐, 저점을 어디서 노리느냐, 이것도 시간대를 기록을 우리가 데이터 정리를 하다 보면 추세적인 부분에서 역방향 장세냐, 정배열 장세, 정배열 장세, 역배열 장세냐에 따라서 저점을 어디서 주는가, 고점을 어디서 주는가, 이것을 이제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는 항상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순매수, 이 그림 보시면 잘 보세요. 이게 외국인이 한번 선물을 순매수한다, 순매도한다고 했을 때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추세를. 외국인이 어제 순매도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자, 요 월화수목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 3월 10일이죠. 8,900개 정도 선물 순매도를 했거든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8,900개인데 외국인의 순매도가 8,900개입니다. 근데 매도를 할 때도 드라이브가 걸린 매도가 있어요. 드라이브가 걸린 매도, 추세적인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한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 추세적 매도야? 추세적 매도야? 아니야. 요거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매수를 한다. 추세적인 매수야? 추세적인 매수가 아니야? 요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약세 기조를 최근에 좀 주면서 이제 추세적 매도가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추세적 매도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제 같은 경우도 추세적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외국 선물 순매수 차트예요. 요거는 일반 HTS 상에는 아마 찾아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글쎄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계신 HTS가 어떤 걸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선물 계약 차트, 이거 뭐 5분봉으로 설정하시든 3분봉으로 설정을 하시든 요렇게 설정을 해보시면 그 시그널만 제가 적용을 시킨 거죠. 시스템으로 시스템 해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른 신호, 요 신호 부분에 추종을 하면 여기서 이제 좋은 매매가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선물 순매수 차트를 한번 살짝 봤습니다. 자, 요거 이제 지난 3월 6일 거래량, 최저 거래량인 날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3월 7일이 금요일 날이 좀 핵심이었어요. 금요일 날 핵심이었었는데 258.85 찍고 계속 음봉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레드 존은 매수 대응, 블루 존은 매도 대응입니다. 이 존만 따라다녀도 사실 손실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예? 내 자신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라면 인생을 살기가 참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 빼놓고는 두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부딪혀보고 말이죠. 해보고 말이죠. 자신을 믿어야 되겠죠. 사실 믿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두려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믿을 만한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을 믿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레드 존은 매수 대응, 블루 존은 매도 대응, 이렇게 이제 시스템으로 설정을 해 놓은 거죠. 믿고서 그냥 해보시면 된다 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의 뭐랄까요, 어떤 하나의 원칙,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외국인 수급 현황, 이게 참 제가 여기서 요거를 캡처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오전, 이게 빨간 레드 라인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표시해 둔 거 말이죠. 그래서 오전 한 11시 한 40분까지 좋다 이거예요. 매수 1,500개 정도 들어왔어요. 3월 금요일 날 같은 경우입니다. 위에 꼬리 주고 음봉으로 이제 마감한 날인데, 들어왔다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팔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는 마이너스 1,000개 순매도로 돌아서는, 그러면서 막판에 살짝 이제 순매수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시장을 움직인 건 외국인이 매수 들어왔을 때 상승, 매도 들어왔을 때 하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지만은 야들은 시장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냥 외국인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물량, 개인 물량, 영향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명백하게 드러나는 외국의 선물 수급 동향에 따라서 선물 지수가 상승줬다 하락줬다 이게 발생을 한다. 뭐 이런 케이스는 뭐 거의 매일같이 진행이 되는데 이 차트를 항상 보자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 차트만큼은 모니터상에 디스플레이가 반드시 돼야 된답니다. 반드시 돼야 돼요. 수급 현황은 반드시 보고 있으셔야만 합니다. 수급 동향 안 보시고 그냥 동물적 감각이네 뭐 머릿속에 상상 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자,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장세가 이제 하방 장세였죠. 이 하방 장세도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어요. 개발하기 너무 커요. 예? 개발하기 출발이. 야, 이 개발학 큰데 이걸 따라가야 되나? 하방으로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말이죠. 뭡니까? 하방 개발학 출발은 이제 풋옵션이 이제 아침에 100%딱 올라와서 출발했단 말이죠. 그럼 풋옵션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리고 100%가 200%, 300% 갈 것을 예상해서 따라가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망설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내 자신을 믿어야 되는가? 여기서 내 시스템을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기서 고민이 생기시는 거예요. 모든 그 트레이더나 이 시장 참여자들이 거기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개발하기 이렇게 컸어요. 아침 출발이. 예? 월요일 날 아침부터. 이 월요일 장세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월요일 날 장세는 일주일을 결정짓는 하루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봉이 양봉으로 끝났다. 주봉이 음봉으로 끝났다. 그럼 출발 월요일이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주봉의 색깔이 결정 짓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월요일 날 장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 장세에서 음봉이 빡 나왔다. 네, 음봉이 왕창 나왔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봉은 퍼런 색깔일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장세 항상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 장세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보시면은 월요일 장세의 색깔에 따라서 주봉이 결정된다. 이 생각을 꼭 하시면서 월요일 장세가 음봉이다. 이번 주 시장은 안 좋을 것이다. 하방으로 좀 대응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원칙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원칙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개발하기 크다. 야, 이거 하방을 쫓아가야 되나? 매도를 쫓아가야 되나? 매도 추격? 매도 추격했다가 이거 갑자기 확 후다닥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데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방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원칙은 어떻게? 그러니까 시초가 라인, 검은색 라인 시초가 라인이죠. 자, 개발학 컸다 하더라도 시초가 라인을 올라서지 못한다. 시초가 라인 기준 잡고 매매 하시다 보면은 그 개발학이 크다 하더라도 그대로 또 추가 하방 트렌드 이런 게 형성이 되면 거기서 또 매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치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그런 장세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왕창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지만 해주는 거예요. 긴가민가 이 시장을 다시 하방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거래량도 축소된 상태에서 이제 말하자면 시장이 얇은 밴드 속에서 움직인 시장이 이제 화요일날 전개가 됐죠. 자, 수요일날 같은 경우 또 한번 왕창. 수요일날 똑같았어요. 월요일날 그랬는데 수요일날 똑같았어요. 17만 개 거래가 되면서 개발학 출발하면서 또 여기서 왕창 밀렸죠. 이게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마이너스 33포인트 급락. 메릴 린치의 비관적 레포트 때문에 했죠. 저기서 시초가에서 저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진짜 딱 매도 칠 수 있는 사람, 뭐 매매 잘 하시는 사람이죠. 여기 한 400%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시장 동향이 좀 많이 약세장을 전개가 되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이 많으시죠. 반면에 이제 파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파생의 계절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이나 희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들은 유의하셔야 되겠죠. 선물 지수가 오늘 변동성이 4포인트 형성이 됐다, 5포인트 형성이 됐다, 꽤 크게 형성이 됐는데, 그 가운데 내가 먹은 것은 한 0.5포인트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매매가 좀, 이거 갸우팅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같은 경우, 선물을 8,100계약 정도 매도를 쳤어요. 그러니까 매도 치니까 아침부터 추세적 매도가 형성, 빨간 라인이죠. 추세적 매도가 형성됐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그 선물 수급의 계약의 그 수치가 동일할 때, 그때 잘 보시라고 했어요. 계약의 수치가 동일할 때 그때부터 서로 갈라지기 시작한다. 기관이 갈 길이 있고 외국인이 갈 길이 있다. 서로 갈 길이 틀리다 보면 외국인 갈 길 쫓아가다 보면 또 시장이 큰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선물을 매도를 많이 칩니다. 매도를 많이 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 급반등이나 급반전을 주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적 순매도 제가 몇 개라고 그랬죠? 시청자 여러분. 예,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예, 3만 개라고 했죠. 3만 개. 누적 순매도 3만 개가 오면 일정 부분은 변곡점, 바운딩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 수치 데이터로 대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8,000개 정도 순매도를 쳤기 때문에 일단은 3만 개까지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항상 방향성에서 지지 저항 259포인트가 최근에 이제 고점이에요. 안타깝지만은 260을 오버슈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59포인트가 최근에 고점인데 말이죠. 여기 돌파 가능성이 좀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지금 상태로서는 10포인트 가까이 상방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하방으로는 245자리가 지난번에 한번 밀렸다가 올라온 자리인데 245포인트까지 일단 열어 놓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시장은 항상 추세 틀리든 맞든 말이죠. 틀릴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뿐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5일선이 다시 한번 꺾인 거란 말이죠. 5일선 꺾임 현상이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5일선 하나 가지고도 지금 시장이 아주 횡보성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요번에 꺾인 것은 일단 크기가 좀 커요. 하루에 이제 31포인트 이렇게 급락한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정확하게 지금 20선과 60선을 데드 크로스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방을 열어놓으면요 245포인트까지
245분까지 열어놓고요. 어쨌든 간에 상방은 259포인트인데 지난 2월 말경에 제가 언급드린 증권사들의 예상 레포트, 지수에 대한 예상 레포트 2030에서 2100 이런 부분의 레포트가 많이 내놨었죠. 자, 그게 가짜 레포트냐? 지수 방어는 기관에서 좀 할 거란 말이죠. 지수 방어는 기관이 분명히 할 거예요. 하긴 하되 힘겨운 모습의 지수 방어, 뭐 1900포인트를 계속 지키는 수준, 오히려 뭐 방향성 없는 밴드 속에서 갇힌 장세, 또 지루한 거야. 장중에 뭐 2포인트도 안 움직이고 1포인트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지리한 장세가 또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시장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쩔 때 이제 시장을 보면 말이죠. 외국인이 순매수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외국인이 못 올라가, 시장이. 외국인이 또 순매도가 계속 진행이 돼요. 선물 순매도. 근데 시장이 안 깨져. 그럼 그 반대편에 누가 서 있느냐? 기관이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관이 서 있는 거야. 기관이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방어, 내일부터는 또 이제 6월물, 선물 6월물이 새롭게 재개가 되는 첫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6월물에 있어서는 기관의 어떤 최소한 3월 말까지는 방어적인, 지수 방어적인 액션하고요. 외국인은 아직은 지금 하방 쪽으로 액션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물도 그렇게 뭐 매수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거. 하여튼 어쨌든 간에 현물 쪽이 중요합니다. 뭐 선물과 뭐 옵션은 파생 상품은 기초 자산인 현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현물 동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130만 원에서 거의 뭐 턱걸이 하는 수준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 시장은 완벽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50만 원 오버슈팅 나오면 시장은 삼성전자 단독 플레이로 간다 할지라도 지수 자체, 선물 지수 자체, 그 자체는 계속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역할이 이제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신제품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들이 뭐 이슈적인 부분이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죠. 삼성전자가 130만 원에 계속 묶여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코스피 현물 쪽에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과거에 보면 차화정이라고 해서 자동차, 화학, 뭐 정유 뭐 해가지고 차화정 그 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섹터들을 집중적으로 땡기면서 지수를 2000포인트까지 막 땡기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죠. 그래서 현물 쪽에서의 그런 진정한 상승세, 말하자면 특정한 섹터를 땡겨서 올리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장이 1900포인트 안팎으로 계속 묶여있는 상태란 말이죠. 차라리 뭐 건설주가 줄기차게 이제 섹터별로 해서 어떤 테마성에서 쭉 오른다든지 금융주가 쭉 오른다든지 이런 현상의 현물 시장이 좀 재개가 돼야만이 선물 지수도 260, 270, 와 300포인트까지 전개가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고 선물 지수도 많이 오른다도 좋은 거 아니에요. 위탁증거금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냥 뭐 250에서 왔다 갔다 이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죠? 개인 투자들에 대해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외국의 수급 동향 집중을 해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전혀 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일 상황에 대한 부분하고 시황에 대한 부분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또 6월물 새롭게 시작하는 첫 거래일이고요. 6월물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는 그런 매매가 되기를 좀 바라겠고요.
뭐 4, 5, 6, 또 3개월 동안 또 어떤 시장의 이슈, 또 어떤 시장의 악재와 호재가 또 등장을 할까요? 그런 게 한번 집중을 해보셔서 매매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메릴 린치의 비관적 보고서, 여기에 단발성, 일회성이라 붙으냐, 아니면 계속 우려먹기 위한 이제 어떤 그 첫 단추의 어떤 레포트냐, 이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에 다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